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9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19번째 시간은 우리 한국 고유의 윤리사상이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실까요? 자, 82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강의를 보시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의는 사실 미리미리 찍어두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기가 새 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새 학기는 참 설레임과 많은 좋은 기분들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시기에 지금 저의 강의를 이 19번째 시간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초심, 처음에 새 학기에 시작했을 때 그 기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완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제 동양 사상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사상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사상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 출제될 수 있을까라는 걸 예상하셔야 되는 건데요. 곧바로 오늘 이 시간에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을 이것만은 꼭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혹은 건국 신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원형들 그리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 문제에 다뤄지더라도 이것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상의 어떤 특징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대의 신흥 종교인데요. 이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죠. 원불교, 그리고 동학, 증산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근대의 우리 구한말의 다양한 고유 사상들에 대한 재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신흥 종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윤리적으로는 해석될 수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만은 꼭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끝날 때 선생님이 딱 파워포인트에다가 자,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역시 답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쭉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재는 82페이지고요. 그 옆에 83페이지를 보면 공간이 좀 널찍히 있습니다. 아니면 접착식 메모지를 이용해서라도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드리는 이 부분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 고유 사상의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고유 사상의 출제 포인트는 한국 고유 사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갔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교재는 역시 82페이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82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1번입니다. 원류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상의 뿌리라는 거죠. 자, 이 1번의 원류라는 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윤리사상의 뿌리가 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원시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떤 민족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원시신앙을 다른 말로는 토착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토착신앙은 어떤 민족이든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개괄을 해드리고 나서 잠시 뒤에 이걸 자세하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의 건국 신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5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제가 자세하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이제 전개되어 가겠죠.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전개 과정에서 먼저 등장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최치원의 풍류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치원의 풍류사상은 우리 민족성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조화정신이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민족이었고 서로 나뉘어서 갈등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원효입니다. 원효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자세히 배우셨잖아요. 근데 원효의 어떤 사상? 화쟁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원효의 불교 사상이 우리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이죠. 그 다음 배우셨습니다.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누구를 배우셔야 되겠죠? 이황과 이의를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원류부터 전개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바로 3번에 있습니다. 3번은 뭐냐면 바로 구한말에 등장한 근대의 신흥 종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동학이고요. 동학은 종교로서는 후대의 천도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증산의 증산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박중빈의 원불교입니다. 근데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흐름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동학, 증산교, 원불교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아니고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은 딱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최치원의 풍류사상,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이황과 이중의 이까지 망라해서 등장하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조화정신이라는 것이 시험에 다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필기했던 부분을 좀 지우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각각의 내용들, 각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을 설명드렸는데 흐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우고요. 그러면 원시신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민족도 역시 원시신앙이 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의 4대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바로 에밀 뒤르케임이라는 학자가 종교생활의 원초적인 형태라는 것을 분석해 놓기도 했는데요. 종교생활의 원초적인 형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토속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원류로서 적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상이 바로 토착신앙 혹은 원시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원시신앙을 다른 말로 토착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토착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니미즘이라는 겁니다. 애니미즘 옆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정령숭배 사상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령숭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인간을 보여주고 정말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탄생되나요? 원래 없는 것에다가 여러 활동하는 모습들을 계속 그려가지고 그것을 겹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되죠. 즉 모든 사물과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혹은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령숭배라고 하는데요. 애니미즘이 바로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특히나 자연물들을 금기시 여기는 것, 즉 터부시할 수도 있겠고요. 특정 자연물을 아주 신성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숭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 숭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3번인데요. 3번은 바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걸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샤먼이라고 표현하죠.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우리가 무격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이 특징은 다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미즘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민족의 출발을 알리는 숭배 사상이기도 한데요. 애니미즘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모노노케 히메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에는요. 숲속에 들어가면 뭐 사슴신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뭐 나무신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운들을 잘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굉장히 이 애니미즘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미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바로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정령 숭배를 볼 수 있는 작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테미즘입니다. 이것은 이 부족이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흔히 우리가 소떼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어촌 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걸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면 요게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이 바로 독수리를 그 지역에서 그 민족들은 요것을 신성시 여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연물 중에 특정 동물을 아주 상징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토테미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빠른 속도로 바로 무격신앙이다라는 것은 이 무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자를 잘 보시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격신앙, 무당할 때 이 무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춤을 통해서건 아니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건 연결해 줄 수 있는 신비로운 중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89페이지에 문제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제사를 담당하는 무당이 점술이나 굿을 통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초월적인 신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걸 발달시켜 왔다. 물론 근대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면서 이러한 무격신앙은 과학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치부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무격신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고 한 민족, 한 지역에서 이 무격신앙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가 존재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82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군의 건국 이야기, 건국 신화를 얘기하죠. 요걸 통해서 또 윤리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류 두 번째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자, 단군의 건국 신화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역시 우리가 단군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휴머니즘이다. 휴머니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항상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 내가 내려가고 싶어. 그리고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단군왕검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탄생 신화를 봤을 때 원화위인이란 표현이 나오죠.
원화유인이 뭡니까?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환인의 서자 환웅이 탐구 인세. 사람들의 세상을 보면서 아, 나는 참 저기에 내려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주 중시 여기고 있는 요 모습들이 결국엔 나타내는 것이 인본주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호랭이, 그 다음에 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사람이 됐나요? 예, 큰맘 먹고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곰, 호랭이 이런 곰, 호랭이 부족, 토테미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인간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특징, 그것이 인본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늘과 쓱을 먹고 사람이 되었지만 두 번째입니다. 자, 인본주의만큼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조화의 정신입니다. 근데요, 이 조화 정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조화 정신은 단군의 건국 신화에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의 사상은 다 조화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사상의 중심이 조화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색깔을 바꿔서 조화 정신의 예가 되는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화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화 정신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가로 열고 천인합일 사상이죠. 이것이 뭡니까? 환인의 서자 환웅이 내려와서 바로 곰과 만나서 단군 왕검이 탄생되더라 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늘은 대자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탄생되는 이 배경을 의미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조화적인 사상이 극대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무엇이 또 조화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이미 배우셨지 않습니까? 디귿입니다. 최치원의 풍류 사상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로 조화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또 어디에서 조화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의천과 진울의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의천과 진울은 원효의 제작격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역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강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의 사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기는 이기지묘의 관계다, 아주 오묘하다라고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중시해서 바로 조화 정신의 예로 쓰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될 동학사상입니다. 동학사상도 고유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경천사상이죠. 유불도를 종합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역시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화정신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단군의 건국이야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인본주의와 조화정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아주 현실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천적인 목표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이라는 특징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민족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 자연 친화와 생명 존중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요. 바로 이런 천인 합일 사상이다라는 걸 통해서 조화 사상만큼이나 중요하죠. 바로 천인 합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 이후에 천인합일 사상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추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웅은 인간 세계에 살기를 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구 인세, 원화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주몽과 박혁것의 신성한 알을 깨고 인간으로 탄생했다.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건국 신화 중에 자주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자주성과 주체성이라는 걸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천자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제후국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환인의 서자 환웅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민족은 천자의 나라다라는 걸 의미해서요. 굉장한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화정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이게 바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네 번째로 적어드린 천인 합일이다라는 개념까지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평화 애호 사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생명 존중과 자연 친화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다뤄졌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조화정신의 예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최치원의 풍류사상이 되겠죠.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괄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최치원의 풍류사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개 과정의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직접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을 나는 풍류라고 하겠다. 현묘지도가 있더라. 왈풍류, 그것을 풍류라고 난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최치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 이 현묘한 도라는 게 뭐예요? 아주 오묘하고 깊은 도가 있더라. 그것을 나는 풍류라고 이름 붙이겠다라는 건데요. 이 풍류라는 것을 아래에서 봤더니 풍류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요것만 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노란 펜으로 쓰면 역시 조화정신입니다. 근데 이 조화정신은 자, 밑줄이죠. 풍류 사상이 그 내면에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자, 노사구, 주주사, 축건태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여기에다 풀어 쓴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바로 83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낸다면 이런 개념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사구는요, 노나라에 있는 사구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공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얘기하는데 공자님의 사상 중에 뭐가 있다? 충과 효의 정신을 배워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였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고요. 주주사는 역시 주나라의 주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뭘 강조했죠? 그렇죠. 무위자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무위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민족이었다. 축건태자는 왕후천 축국전, 그죠? 그래서 축건태자라는 게 왕자를 얘기하는데 누구죠? 인도의 왕자. 그러면 석가모니겠네. 그러면 석가모니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죠? 그렇죠.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대로 조화정신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이러한 요소들을 배워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공자에게 배워서 충효를 실천한 것도 아니고 무위자연을 노자에게 영향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민족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아주 주체적인 표현이 풍류사상인데요. 그 풍류사상을 통해서 시험 문제에 다뤄진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풍류사상은 역시 조화정신의 예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해보세요. 뭘 확인할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개념인데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리고 원효의 화쟁사상, 최치원의 풍류사상, 최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천이고요. 그 다음에 진울이죠. 그 다음에 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원.
최치원이 아니고 최재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사상까지. 그래서 최치원, 최재우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화정신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조화정신이 시험 문제에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대에 등장했던 구한말의 신흥 종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바로 8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동학사상입니다. 자, 근대 신흥 종교 중에 동학, 증산교, 원불교 세 가지가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것은 바로 수훈 최재우 선생님의 동학사상을 좀 깊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EBS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초상화를 딱 보여주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대답을 많이 합니다. 눈이 아주 부리부리한데요. 뭐 수염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눈썹이 굉장히 짙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님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최옥 선생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천재였던 한학자, 아주 유명했던 최옥 선생님은 바로 최재우의 아버님입니다.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근데 이 최옥 선생님이 17살 때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지라고 했는데 부인이 아파서 금방 돌아가십니다. 나는 혼자 살아야 될 팔짱가 하면서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결혼을 또 한 번 하는데요. 또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혼자 삽니다. 그러다가 한학자니까 열심히 제자들을 막 길러내고 있는데 제자 중에 이 스승을 굉장히 불쌍히 여긴 제자 한 명이 자신의 고모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바로 최재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탄생의 비화가 있으니 이것은 조금 있다가 최재우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거나 최재우는 어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17세 때 성리대전, 성리학 책들 그리고 퇴계학하에 대한 이 퇴계학의 유명한 책들을 다 읽어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본인이 뜻을 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급제를 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탄생의 비화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재가녀였다라는 거죠. 재가녀는 자식이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재우는 자신의 뜻을 과거 급제를 통해서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랬던 최재우는 보부상 활동을 하면서 30세까지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아주 급변하는 시기이고 조선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다양한 문물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재우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조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고향으로 가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던 차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1855년에 을묘천서라는 걸 중요한 사건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을묘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최재우의 일생에서 사건인데요. 이때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던 최재우에게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오심 즉 여심이느라. 최재우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가 오심 즉 여심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렸는데요. 최재우의 일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동학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필기를 통해서 동학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사상입니다. 동학사상은 역시 수훈 최재우의 사상이 되겠는데요.
1번입니다. 다 동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고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유 사상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로 열고 경천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경천사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하늘을 우리가 떠받든다라는 고유한 애니미즘적인 전통이거든요. 그 애니미즘 혹은 토테미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토착신앙적인 전통이 그대로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띡 나오고 외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좋은 점들을 녹여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사상은 바로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의 고유한 신흥 종교로서 재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유한 사상으로서의 동학사상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2번입니다. 바로 인내천사상입니다. 인내천사상은 말 그대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인여천이라고 씁니다. 사인여천 뭐죠?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오심 즉 여심인데요. 오심 즉 여심, 이 말은 뭐냐면 오심, 나의 마음은 즉 여심이다, 너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최재우에게 꿈속에서 했는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을묘천서를 나중에 천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옥황상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최재우야. 그러면 최재우가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옥황상제의 마음이 결국 모든 민중의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심 즉 여심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천심 즉 인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 3번으로 갑니다. 이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평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반외세 저항적인 특징이 있으면서도 반봉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봉건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신분제도에 있어서의 차별, 그런 것들을 평등 노선으로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층민까지 아우르는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걸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기도 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제로 지금 얘기한 대로 인내천, 사인여천 이런 개념들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민중봉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시대에 민중들이 무엇을 원했을까? 바로 평등한 세상을 원했었는데 그 평등한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하게 변하는 시대에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우리들도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담은 사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증산교와 원불교가 있잖아요. 요거는 교재 84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 둘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강일순, 강증산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 등으로 수모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증산교에서는 해원상생을 강조합니다. 붙여서 뭐라고 읽느냐? 원입니다. 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원은 뭐죠? 원한을 풀어준다. 다시 한번 원한을 풀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하게 된다. 더불어서 잘 살게 된다. 윈윈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훈을 강조합니다. 결국 해원상생이라는 이 아래 표현은 천지공사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천지공사라는 건 다음에 배우게 될 개벽 사상과도 통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박중빈의 원불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개벽 사상이라는 건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아주 현세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2015학년도 수능에 다뤄졌었죠.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요. 천지공사 역시 뭘 의미하는 거냐? 현세적인 실천 사상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내세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뜯어 고치겠다라는 아주 실천적인 사상이었고요. 다음에 나오게 될 박중빈의 원불교의 후천개벽이라는 개념과 아주 똑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공통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바로 현세적인 실천 사상이었다.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박중빈의 원불교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바로 84페이지가 되겠죠.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일상생활에서 밑줄입니다. 요게 특이한 거고요. 수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수행 방법을 제시하면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진리는 뭐예요? 다 하나의 원 안에 들어있다라는 개념이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역시 후천개벽의 강조점을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위정척사와 그 다음에 동도서기론, 즉 아주 중도적인 입장에서 개화사상을 강조했던 것,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다뤄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것만 가지고 엮어서 공통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볼까요? 근대 신흥 종교 공통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동학사상이었고요. 후대에는 천도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강증산, 강일순의 그저 증산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원불교였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묻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공통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나오는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억입니다.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대적인 재해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상들이 우리의 고유한 사상에다가 유불도의 전통들을 녹여서 근대적인 의미의 재해석을 가했던 사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흥 종교지만 결국 우리의 사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죠? 차별적인 사상들을 철폐하고 신분제도에 있어서의 차별들을 철폐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평등 노선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디귿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현세적인 실천을 강조하더라. 이건 강증산의 바로 증산교, 강일순의 증산교에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천지공사. 근데 천지공사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후천개벽인데요. 후천개벽은 공통점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죠. 누구? 그렇죠. 동학사상과 그 다음에 원불교가 공통점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현세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노선이다. 여기까지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출제 포인트는 결국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매우 중요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다뤄졌고요. 자,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바로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서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여기 뭐예요? 탐구인세. 그죠? 인간이 되길 원하였다. 원화위인. 그리고 아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자연 친화와 또 천자의 나라라는 개념까지도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1번,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뭘 먹고 사람이 됐다? 큰맘 먹고 사람이 됐는데 결국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아주 좋아했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휴머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맞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하기도 했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경천사상이 담겨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적어드렸던 네 번째 개념이 뭐였죠? 천인합일사상. 그래서 하늘을 아주 숭배하고 있는 경천사상, 그리고 하늘에서 천자가 내려왔고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 3번입니다. 현세주의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요거 잘 보세요. 내세 사상입니까? 아니에요. 어디가 현세적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요걸 잘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군 왕검이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환웅은 그런 것들을 거느리고 내려왔고, 이런 개념들이 다 뭘 의미할까요? 현세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과 5번을 정리해보면 4번,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후의 나라가 아니고 천자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천자를 내려준 나라다라는 개념은 대단한 자주성과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후는 뭐예요? 천자가 중국에 있으면 중국이 하는 지역에다가 니네는 여기를 니네가 관리해 라고 제후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떼어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대의 봉건적 질서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를 제후의 나라라고 본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이 떨어지겠지만 천자의 나라여서 4번은 되는 거예요. 5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적 사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대 서양 철학에서 나오지만 결국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이 나올 수 있는 건 서양의 원류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론적이고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전에 뭐 올림포스 뭐 이런 만화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갈등적으로 재밌게 꾸려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결국 토마스 불핀치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재밌게 읽는 이유는 맨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나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선 그걸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응? 내가 인간이 돼서 나랑 결혼해. 당연히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가 나오고, 아이가 잘 다스리고,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그게 어디가 갈등이 나고 이분법적 사유가 나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8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볼 건데요. 89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 연속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라고 하지만 학은 뭐다? 동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은 나중에 이제 천도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종교적인 형태는 천도교겠죠. 그러나 학으로는 동학. 그래서 서학에 반대되는 이 동학 사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11번은 1번.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건 고유한 사상에 바로 유불도를 녹여서 새로운 동학 사상을 만든 것인데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했다라면 고유한 신분 질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평등주의로 맞서 싸우기는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반봉건이라는 표현의 봉건적 질서를 성리학적 이념이라고 봤기 때문에 적절한 답으로 1번을 고르기엔 어렵겠습니다. 2번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근대에 나타난 개화 사상이 되겠죠.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된다. 보수적인 사상인데요. 이 천도교와 동학 사상은요,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후천 개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인내천, 사인여천, 오심 즉 여심, 천진 즉 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심이 곧 인심이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다, 하늘과 같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5번 추가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동양의 도는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 동도석이고요. 이 정신은 그렇죠. 개화 사상인데요. 개량적 개화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온건 개화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91페이지로 가는데요.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페이지의 4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오늘 배운 배경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웅녀, 그 다음에 현묘한 도, 풍류, 풍류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엮어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를 볼까요? 한국의 고유 사상에 나타난 다양한 윤리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고유 사상에 나타난 뭐뭐뭐뭐가 이 둘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선생님이 오늘 계속 우리의 사상에 관통하고 있는 정신 강조했었죠. 1번입니다. 조화 정신을 통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둘의 공통점은 조화로운 정신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인본주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조화 정신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경천사상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 경천사상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은 있겠지만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고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답이긴 어렵겠습니다. 주체성 마찬가지고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죠. 조화정신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 특징이 조화정신인데 공동체 의식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바로 관통하고 있는 조화정신이 가장 적절한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서술형 평가에 갑을 병을 낳는데요. 이 갑을 병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구한말에 등장한 근대의 신흥 종교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갑은 무위이화, 그리고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동학사상이죠. 일원상의 진리하고 벌써 나오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박중빈의 원불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상극을 그래서 후천 그리고 원한 결국에는 해원 상생을 얘기하니까 증산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미심장한 거겠죠. 자, 기억입니다. 시천주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평등을 강조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기존 불교의 개혁을 통한 한국형 맞죠. 그 다음 디귿 원한을 해소하고 사랑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사회 강증산 맞습니다. 갑을병 모두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지상낙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후천개벽이나 천지공사가 의미하는 건 현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우리가 정리했던 공통점입니다. 다 동그라미인데요. 4번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모 사상에다가 동학이 유불도를 융합했나요? 그렇죠. 경천사상, 우리의 고유한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주, 인본주의, 사회평등주의 노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동양사상 파트가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서양 철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서양 철학 첫 번째 단원 행복과 윤리 첫 번째 서양 고대 사상으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